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고을 이야기입니다. 이 고을에는 김대감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답니다. 대대로 벼슬을 지낸 집안이라 재산도 많고 세도도 컸지요. 하지만 김대감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을 모르는 욕심쟁이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기름진 논이 눈에 들어오면 어떻게든 빼앗아야 직성이 풀렸고 남의 밭이 좋아 보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 것으로 만들었지요. 그 방법이란 게 참으로 교활했답니다. 어느 날은 최신의 집에 관아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세금을 석 달째 안 냈다는 거였지요. 최씨는 분명 꼬박꼬박 냈다고 항변했지만 증표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김대감의 하인이 몰래 훔쳐간 것이었지요. 결국 최신의 노는 관아에 넘어갔고 며칠 뒤 헐값에 경매로 나와 김대감이 사들였답니다. 이런 식으로 김대감은 마을의 좋은 땅을 하나둘씩 차지해 나갔습니다. 세금 장부를 조작하거나 거짓 빈문서를 만들거나 때로는 아예 폭력배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답니다. 김대감은 고을 사또와도 친분이 있었고 한양에도 연줄이 닿는 사람이었거든요. 사람들은 분을 사귀며 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 마을에 한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나이는 50쯤 되어 보였고 회색 도포를 입고 있었답니다. 등에는 나침반과 자, 기다란 막대기 같은 도구들이 든 보따리를 메고 있었지요. 사내는 마을 주막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주막 주인 장씨가 밥과 막걸리를 내오자 사내는 정갈하게 먹으며 자신을 소개했답니다. 소인은 전주에서 온 허씨라고 합니다. 풍수를 보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주막 주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풍수지리를 보는 직관이라니. 하지만 허 선생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소리를 낮추라고 했지요. 요즘 풍수를 운운하는 자들을 사술 부린다고 잡아가는 곳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한숨을 쉬며 마을의 사정을 이야기했답니다. 김대감의 횡포에 대해, 빼앗긴 땅들에 대해,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요. 허 선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빛이 스쳐 지나갔지요. 바로 그때 주막 문이 벌컥 열리며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답니다. 김대감의 하인들이었지요. 그들은 떠들썩하게 술을 마시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감마님 정말 대단하시지 않나? 이번에 강씨네 밭까지 차지하셨으니 이 마을 땅의 절반은 우리 것이야. 하지만 대감마님은 아직도 불만이신가 봐. 자꾸 더 넓은 땅, 더 좋은 자리를 찾으신다니까. 허 선생은 조용히 술을 마시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답니다. 그의 눈빛이 잠깐 번뜩였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다음 날 새벽 허 선생은 보따리에서 나침반과 도구들을 꺼내 들고 마을 주변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의 능선을 살피고 물의 흐름을 보고 바위의 모양을 확인했지요. 때로는 땅에 엎드려 흙을 만져보기도 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 먼 산을 바라보기도 했답니다. 하루 종일 마을 곳곳을 다니며 뭔가를 열심히 기록하는 허 선생의 모습을 본 마을 사람 하나가 김대감에게 달려갔습니다. 김대감의 눈이 번쩍 뜨였답니다. 사실 김대감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땅을 모아도 아무리 큰 재산을 쌓아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거든요. 집안이 대대로 번창하려면 좋은 묘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답니다. 김대감은 조상의 묘를 명당했으면 후손이 크게 번창한다는 풍수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지요. 곧 허 선생이 김대감 앞에 섰습니다. 김대감은 거만하게 물었답니다. 풍수를 본다는 게 사실이냐고, 실력이 어느 정도냐고요. 허 선생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감히 제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전주와 경주에서는 제법 소문이 났다고요. 김대감은 기뻐하며 명당 자리를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사례는 후하게 하겠다면서요. 그런데 허 선생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아무에게나 풍수를 봐드리지 않습니다. 김대감의 얼굴이 붉어졌지요. 하지만 허 선생은 공손히 설명을 이었습니다. 풍수는 하늘의 이치라 함부로 쓰면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다고, 그래서 덕이 있는 분에게만 풍수를 봐드린다고 말이지요. 김대감은 속으로 피식 웃었답니다.
이놈이 나를 떠보는구나 싶었지요. 그는 재빨리 하인들에게 눈짓을 해서 마을 사람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평소 어떤 사람이었냐고 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김대감의 눈치를 보며 떨떠하게 대답했답니다. 대감마님은 좋은 분이시라고 마을을 위해 많은 일을 하신다고요. 물론 모두 거짓말이었지만요. 허 선생은 그들의 굳은 표정을 보며 뭔가를 눈치챈 듯 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지요. 명당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며 이 고을의 산세와 물길을 모두 살펴야 하니 적어도 보름은 걸릴 거라고요. 그 기간 동안 묵을 곳과 식사를 제공해 달라고 했답니다. 김대감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사랑채를 내어주겠다고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대주겠다고 했지요. 그렇게 허 선생은 김대감 집에 머물게 되었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과 들을 다니며 지형을 살폈습니다. 나침반을 들고 장대를 세우고 기묘한 그림들을 그렸지요. 김대감은 가끔 허 선생을 따라다니며 재촉했습니다. 좋은 자리를 찾았느냐고, 언제쯤 되겠느냐고요. 하지만 허 선생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며 서두르지 않았답니다. 사실 허 선생은 이미 첫날부터 이 마을의 지형을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였지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허 선생이 주막에 들렀습니다. 주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김대감이 빼앗아간 땅들의 위치를 아느냐고요. 혹시 그 위치들을 종이에 그려줄 수 있겠느냐고요. 주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붓을 들어 대략적인 지도를 그려주었답니다. 허 선생은 그 지도를 받아들고 자신이 그린 지도와 겹쳐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지요. 주모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지만 허 선생은 그저 고맙다는 말만 하고는 다시 산으로 향했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허 선생은 김대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대감마님, 찾았습니다. 김대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답니다. 어디냐고, 어디에 있느냐고 다급히 물었지요. 허 선생은 서두르지 말라며 자신이 그린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 명당인지 설명하기 시작했답니다. 북쪽으로 큰 산이 병풍처럼 막아주고 남쪽으로는 물이 흐른다고요. 동쪽에는 청룡의 기운이, 서쪽에는 백호의 기운이 감싸고 있다고요. 허 선생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이런 자리에 묘를 쓰면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고 3대 안에 정승판서가 나온다고 예책에 적혀 있습니다. 김대감의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정승판서라니.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지요. 하지만 허 선생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요. 그 자리가 이미 다른 사람의 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북쪽 언덕의 밤나무 숲 자리였지요. 김대감은 빙긋 웃었답니다. 걱정 말라고, 자기가 어떻게든 구하겠다고 했지요. 허 선생은 조심스럽게 경고했습니다. 함부로 남의 땅을 빼앗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명당의 기운이 오히려 화로 변한다고 말이지요. 김대감은 알았다고, 정당하게 사드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 김대감은 박서방을 불렀습니다. 북쪽 언덕 밤나무 숲이 누구 땅인지 알아보라고 했지요. 박서방이 대답했습니다. 그곳은 정신의 땅이라고, 대대로 밤을 따서 팔아 생계를 이어온 곳이라고요. 김대감은 씩 웃으며 말했답니다.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요. 며칠 후 정신의 집에 관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 씨의 아들이 장터에서 싸움을 벌여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고소가 들어왔다는 것이었지요. 정 씨는 아들이 그런 일을 할 리 없다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인이 셋이나 있다는 것이었지요. 물론 그 증인들은 모두 김대감이 돈을 주고 매수한 사람들이었답니다. 정 씨의 아들은 억울하게 관아에 끌려갔습니다. 며칠 후 김대감의 하인이 정 씨를 찾아와 말했지요. 대감마님께서 아들을 풀어줄 수 있다고 하셨답니다. 대신 북쪽 언덕 밤나무 숲을 넘기라고요. 정 씨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그것이 목적이었구나 싶었지요. 결국 정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밤나무 숲을 넘겨주었답니다. 그것이 아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김대감은 허 선생을 불러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자리를 구했다고, 정당하게 협상했다고요. 허 선생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답니다. 김대감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언제 묘를 쓸 수 있느냐고요? 허 선생은 아직 조금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명당에도 때가 있다면서요. 잘못된 때에 묘를 쓰면 오히려 흉이 된다고요. 석 달 후 가을이 시작될 때가 가장 좋다고 했지요. 김대감은 불만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평생의 부귀영화가 달린 일인데 석 달이 뭐가 길다는 허 선생의 말에 설득당한 것이지요. 그런데 허 선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명당의 기운을 온전히 받으려면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다면서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설명했지요. 이 명당은 북쪽 산의 기운을 받아 남쪽 물로 흘러보내는 구조라고요. 그 기운의 흐름을 막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허 선생이 가리킨 곳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의 땅이었답니다. 김대감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이 땅들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느냐고 물었지요. 허 선생은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땅들을 확보한다면 명당의 기운이 2배, 아니 3배로 강해질 거라고 했지요. 김대감은 즉시 결정을 내렸답니다. 좋다고, 그렇게 하겠다고요. 그날부터 김대감은 더욱 노골적으로 땅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빈문서를 만들어내고 세금을 이중으로 거두고 심지어는 밤중에 불을 지르는 일까지 벌였지요. 한 집은 농사를 망쳤다는 누명을 씌워 땅을 빼앗았고 다른 집은 대감의 물건을 훔쳤다는 거짓 증언으로 재산을 몰수당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밤마다 모여 울분을 토했지요. 하지만 아무도 김대감을 막을 수 없었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김대감은 허 선생이 가리킨 땅들을 거의 다 손에 넣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고통은 커져갔지만 김대감은 개의치 않았지요. 오히려 날마다 허 선생에게 물었답니다. 명당의 기운이 얼마나 강해졌느냐고, 정말로 3대 안에 정승판서가 나올 수 있느냐고요. 허 선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확실하다고 대답했답니다. 드디어 석 달째 되는 날,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허 선생이 김대감을 찾아왔지요. 대감마님, 때가 되었습니다. 김대감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답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싶었지요. 허 선생은 내일 묘를 쓰면 된다며 정확한 위치와 방향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김대감은 큰 잔치를 벌이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물론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이었지요. 묘를 옮기는 의식이 시작되었답니다. 허 선생이 직접 나침반을 들고 정확한 위치를 잡았지요. 밤나무 숲 한가운데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김대감은 직접 첫 삽을 떴습니다. 하인들이 열심히 땅을 파고 묘를 만들고 조상의 관을 그곳에 안장했지요. 묘가 완성되자 김대감은 크게 웃었답니다. 하하하! 이제 우리 집안은 영원히 번창할 것이야! 그는 허 선생에게 후한 사례금을 주었습니다. 은자가 가득 든 주머니와 비단피를 건넸지요. 허 선생은 공손히 절을 하고는 짐을 꾸렸습니다. 다른 곳에서 기다리는 일이 있다며 떠나겠다고 했답니다. 김대감은 아쉬워했지만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언제든 다시 오라고 했지요. 허 선생은 주막에 들러 주모에게 인사했습니다. 주모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답니다. 정말로 김대감에게 명당을 찾아준 거냐고요. 허 선생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주모, 하늘의 이치는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모가 무슨 말인지 몰라 멍하니 있자 허 선생이 말을 이었지요. 악한 자는 언젠가 벌을 받고 선한 자는 언젠가 복을 받는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주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믿고 싶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요. 허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렇지요. 때로는 그렇게 보인다고요. 하지만 하늘은 보고 계신다고, 하늘의 시간은 우리와 다르다고 말했지요.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답니다. 빠르면 석 달, 늦어도 1년 안에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주모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허 선생은 그렇게 마을을 떠났지요.
김대감은 매일 아침 묘에 올라가 절을 했답니다. 조상님께 집안을 크게 번창시켜달라고 빌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분노로 이를 갈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 나쁜 놈이 명당까지 차지했으니 더 잘 되겠구나 싶어 한숨만 나왔지요. 시간이 흘러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대감은 여전히 득의양양했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였지요. 그런데 2달째 되던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작은 일들이었거든요. 김대감의 곳간에서 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쥐가 보통 쥐가 아니었지요. 하루아침에 곡식 수백 가마를 갉아먹는 이상한 쥐들이었답니다. 다음 날은 우물물이 탁해졌습니다. 아무리 퍼내도 맑아지지 않았지요. 그 다음 날은 집안의 닭들이 모두 병들어 죽었습니다. 김대감은 기분 나쁘다며 투덜댔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답니다. 우연이겠거니 했지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째 되던 날. 먼저 김대감의 큰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었지요. 의원을 불러도 차도가 없었답니다. 다음은 김대감네 곳간에서 불이 났습니다. 쌓아둔 곡식 수백 가마가 한순간에 재가 되어버렸지요. 그 다음 날은 우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김대감네뿐 아니라 주변 세 집의 우물까지 모두 말라버렸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다 묘를 잘못 쓴 탓이래. 명당이 아니라 흉당이었나 봐. 하늘이 김대감을 벌하시는 거야.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김대감은 점점 불안해졌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지요. 조상이 나타나 자신을 꾸짖는 꿈, 땅속에서 손이 나와 자신을 끌어당기는 꿈. 한 달이 지나자 김대감의 얼굴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눈은 푹 꺼졌지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답니다. 안 되겠어. 허씨 그놈을 찾아야 해. 김대감은 하인들을 사방으로 보내 허씨를 찾게 했습니다. 하지만 허씨는 어디에도 없었답니다. 전주에도 없고 경주에도 없었지요. 대감마님, 아무리 찾아도 허씨라는 풍수지리는 없습니다. 전주에도 경주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소문조차 없습니다. 뭐라고? 그럼 그놈이 거짓말을 한 거란 말이냐? 김대감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두려웠답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4달째가 되자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대감의 둘째 아들이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것도 2다리가 모두요. 그리고 며칠 후 김대감네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했답니다. 소, 말, 돼지, 닭. 하루아침에 모두 죽어버렸지요. 의원들이 와서 살펴봤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건 병도 아니고 독도 아닙니다. 무슨 기운 때문인 것 같은데. 기운. 무슨 기운이란 말이오? 글쎄요. 혹시 묘 자리가 의원의 말에 김대감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묘 자리라고. 역시 그거였어. 김대감은 즉시 고을에서 제일 유명한 풍수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강진사라는 사람이었는데 30년간 풍수를 봐온 노인이었지요. 강진사, 제발 좀 봐주시오.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강진사는 김대감을 따라 묘를 보러 갔습니다. 묘를 한참 살피던 강진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답니다. 대감마님, 이건 뭐요? 어서 말해보시오. 이건 명당이 아닙니다. 뭐라고? 강진사는 나침반을 들고 여기저기 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지요. 이곳은 배산임수가 아니라 배수임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뒤에 물이 있고 앞에 산이 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강진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청룡과 백호의 위치도 반대입니다. 이건 명당이 아니라 흉당 중에서도 최악의 흉당입니다. 김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요? 이런 곳에 묘를 쓰면
3대가 못 가서 집안이 망합니다. 재산도 잃고 목숨도 잃고 자손도 끊어지지요. 세상에, 김대감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오? 방법이 없소. 강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장 묘를 옮기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요. 알았소. 당장 옮기겠소. 하지만 묘를 옮기는 것도 쉽지 않았답니다. 일꾼들을 불러 다시 파내려고 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삽을 들면 손이 부르트고 곡괭이를 들면 허리가 삐끗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꾼은 아무 이유 없이 쓰러지기까지 했답니다. 대감마님. 이 묘는 파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파내야 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해도 묘를 파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막고 있는 것 같았지요. 강진사가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이 묘에는 이미 나쁜 기운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오? 묘를 쓴 풍수지리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직접 풀어야 합니다. 김대감은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하지만 허씨는 어디에도 없었지요. 석 달째가 되자 김대감네 집안은 완전히 기울기 시작했답니다. 고을 사또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김대감이 세금을 착복했다는 고발이 들어왔다는 내용이었지요. 물론 사실이었습니다. 김대감은 오랫동안 마을 세금 일부를 빼돌려 왔거든요. 누가 고발을 한 거냐? 하지만 범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한양에서 관리가 내려왔습니다. 김대감이 땅을 부당하게 빼앗았다는 상소가 올라갔다는 것이었지요. 대감, 이게 사실이오? 아닙니다. 모두 정당하게 산 땅입니다. 그럼 문서를 보여주시오. 김대감은 문서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문서를 조사하던 관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대감, 이 문서들 조작된 것이오. 뭐라고요? 도장이 가짜요. 그리고 날짜도 조작되어 있어. 김대감은 깜짝 놀랐답니다. 분명 완벽하게 만든 문서였는데 어떻게 들통이 난 걸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누군가 진짜 문서와 바꿔치기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김대감의 문서는 조작한 티가 확연히 나는 조잡한 것으로 바뀌어 있었지요. 대감은 당장 한양으로 올라가 조사를 받으시오. 김대감은 어쩔 수 없이 한양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 사이 마을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주막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깨끗한 도포에 새갓을 쓴 선비였지요. 사람들이 그 선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허 선생님. 바로 석 달 전 떠났던 허씨였답니다. 하지만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요. 낡았던 도포 대신 깨끗한 옷을 입고 초라했던 행색 대신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달려왔습니다. 허 선생님. 어디 갔다가 이제 오십니까? 허씨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잠시 일이 있어서 한양에 다녀왔습니다. 한양에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허 선생님. 김대감네 묘가 흉당이라던데 사실입니까? 허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처음부터 그걸 알고 계셨습니까? 허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허씨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허씨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전라도 어느 마을에 선비 하나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의 이름은 허준이었지요. 바로 허씨 본인이었습니다. 허준은 풍수지리를 깊이 공부한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벼슬에는 관심이 없었지요. 대신 고을을 돌아다니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맷자리를 찾아주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도 김대감과 똑같은 악덕 지주가 나타났습니다. 온갖 비열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갔지요. 허준의 아버지도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거짓 빈문서로 평생 일군 땅을 모두 빼앗겼답니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돌아가셨지요. 허준은 그 악덕 지주를 벌하려 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관아도 그 편이었고 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허주는 결심했답니다. 풍수로 복수하기로요. 허주는 일부러 초라한 행색으로 그 지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명당을 찾아주겠다며 접근했지요. 지주는 욕심에 눈이 멀어 허준의 말을 믿었습니다. 허준은 일부러 흉당 중에서도 최악의 자리를 명당이라고 속였답니다. 그리고 그 지주가 더 많은 땅을 빼앗도록 부추겼지요. 결국 그 지주는 흉당에 묘를 쓰고 석 달 만에 집안이 망했습니다. 허준은 그때 깨달았답니다. 악한 자를 벌하는 방법을요. 그 후로 허준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악덕 지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벌했지요. 이곳에 온 것도 그 때문입니다. 김 대감의 악행을 소문으로 듣고 일부러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허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김대감이 땅을 사들이게 한 것도 비싼 값을 주게 한 것도 모두 계획이었답니다. 그 땅들은 사실 풍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지요. 허 씨가 일부러 선택한 땅들이었습니다. 제가 김 대감에게 땅을 사라고 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요. 첫째, 김 대감의 재산을 소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30마지기가 넘는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느라 김 대감은 재산의 절반을 썼지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그 땅들을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 허 씨는 품에서 문서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여기 땅 문서들이 있습니다. 모두 정씨, 박씨, 강씨,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허 씨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김대감이 한양으로 올라간 사이 허 씨는 관아에 가서 모든 진실을 밝혔답니다. 김대감이 어떻게 땅을 빼앗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속였는지 모든 증거를 제시했지요. 그 증거들은 허 씨가 석 달 동안 몰래 모은 것이었습니다. 관아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김대감의 범죄가 모두 드러났답니다. 결국 김대감이 부당하게 얻은 모든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었지요. 그리고 김 대감이 여러분께 빼앗아간 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제가 한양에 갔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임금님께 상소를 올렸습니다. 허 씨는 품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임금님께서 직접 하교하셨습니다. 김 대감의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나눠주라고요.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만세, 만세.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었구나. 주막 주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허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오해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해하실 만했지요. 선생님께서 돈에 눈이 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허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 아버지도 이런 일을 당하셨으니까요. 정 씨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김대감에게 받은 은자 100냥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 씨는 또 다른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입니다. 아직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돈은 이 돈으로 마을에 서당을 짓겠습니다. 아이들이 글을 배워야 이런 악한 자들에게 당하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며칠 후 김대감이 한양에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후였지요. 땅은 모두 빼앗겼고 재산은 몰수되었으며 벼슬도 박탈당했답니다. 심지어 집까지 팔아서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했지요. 김대감은 작은 초가집 한 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하인이 살던 집보다도 못한 곳이었지요. 허 씨가 김대감을 찾아갔습니다. 대감마님, 아니 이제는 김씨라고 불러야겠군요. 김대감은 허 씨를 보자 이를 갈았습니다. 네,
내 놈이 나를 속인 거였구나. 속였다니요.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무슨 소리냐? 명당을 찾아드린다고 했지요. 찾아드렸습니다. 거짓말. 그건 흉당이었어. 허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 씨, 당신은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뭘 모른다는 거냐? 허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당은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악한 마음으로 얻은 땅은 아무리 좋은 자리여도 흉당이 됩니다. 하지만 선한 마음으로 얻은 땅은 평범한 자리여도 명당이 되지요. 김대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수십 명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괴롭혔지요. 그런 당신에게 어찌 명당이 있겠습니까? 허 씨는 돌아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보고 계십니다. 다만 벌을 내리는 때가 다를 뿐이지요. 김대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답니다. 한 달 후 마을 한가운데 서당이 세워졌습니다. 정의학당이라는 이름의 서당이었지요. 허 씨가 김대감에게 받은 은자 100냥으로 지은 것이었답니다.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무료로 글을 배울 수 있었지요. 허 씨는 직접 훈장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정의에 대해 배워보자. 네, 선생님. 정의란 무엇일까?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나쁜 사람을 벌하는 것입니다. 허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정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뭐예요? 약한 사람을 돕는 것, 옳은 일을 하는 것,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진정한 정의란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허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답니다. 주막 주인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 차 한잔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선생님, 언제까지 이곳에 계실 겁니까? 허 씨는 멀리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아마 1년쯤 있다가 떠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겁니까? 예. 아직도 세상에는 김대감 같은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선생님 같은 분이 더 많아져야 하는데, 허 씨는 웃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면 세상이 조금은 나아지겠지요. 주막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김대감의 묘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답니다. 파낼 수도 없고 그냥 둘 수도 없는 상태였지요.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큰 비가 내렸는데 그 비로 묘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보니 묘가 있던 자리에는 큰 구멍만 남아 있었지요. 그리고 그 구멍에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물을 마셔보니 달고 시원했지요. 이게 무슨 일이야? 강진사가 그곳을 보러 왔습니다. 오, 이건 뭡니까? 이곳에서 물이 솟아난 것은 땅의 기운이 정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정화요. 나쁜 기운이 물로 씻겨 내려간 것이지요. 이제 이곳은 흉당이 아니라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역시 하늘의 이치로구나. 마을 사람들은 그 샘물을 정의샘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마을의 공동 우물로 사용했지요. 김대감은 그 소식을 듣고 묘가 있던 곳을 찾아갔습니다. 샘물을 보며 한참을 서 있더니 그는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답니다. 조상님,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그날 이후 김대감은 변했습니다. 작은 밭을 일구며 조용히 살기 시작했지요. 남은 생은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답니다. 가끔 정의샘에 와서 물을 길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곤 했지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외면했지만 점점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 중요한 건 뉘우치는 거지. 그래,
김 씨도 이제는 달라진 것 같아. 1년이 지났습니다. 허 씨는 약속대로 마을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배웅했지요. 선생님, 정말 가셔야 합니까? 예. 제가 가야 할 곳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언제 다시 오시겠습니까? 2년이 닿으면 다시 뵙겠지요. 정 씨가 나섰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땅을 되찾았습니다. 박 씨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안 계셨다면 저희는 평생 한을 품고 살았을 겁니다. 허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낸 것입니다.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정의는 저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지요. 허 씨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아, 선생님이 한 말 기억하느냐? 그의 정의란 무엇이라고 했지? 아이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약한 사람을 돕는 것, 옳은 일을 하는 것,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 아, 그렇다. 그것을 잊지 말거라. 허 씨는 짐을 들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입구까지 나가자 김 씨가 서 있었습니다. 허 선생, 김씨, 나를 용서할 수 있겠소? 허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괴롭혔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겠지.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요? 당신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김 씨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허 씨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손을 흔들었지요.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다시 만나요. 허 씨는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답니다. 다음 마을로, 다음 악인에게로. 정의의 씨앗을 심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마을의 정의학당에서 배운 아이들은 훌륭한 어른이 되어 있었답니다. 어떤 이는 관리가 되어 백성을 위해 일했고, 어떤 이는 선비가 되어 정의를 가르쳤으며, 어떤 이는 장사치가 되어 정직하게 장사했지요. 그리고 그 마을에는 악한 일이 사라졌답니다. 정의샘의 물은 여전히 맑게 흘렀고,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며 허 씨를 기억했습니다. 정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허 씨가 남긴 말은 대대손손 전해졌답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에는 작은 비석이 하나 세워졌지요. 정의는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허 씨가 남긴 글귀였답니다. 훗날 이 이야기는 널리 퍼져나가 명당에 덧도는 정의쌤 이야기로 전해졌습니다. 악한 자는 결국 벌을 받고 선한 자는 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담은 이야기로요. 그리고 지금도 경상도 어느 마을에는 정의샘이 남아있답니다. 그곳에 가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고 허 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요. 혹시 여러분도 그곳에 가게 된다면 샘물을 한 모금 마셔보세요.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세요. 나는 정의로운 사람인가? 만약 떳떳하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물은 세상에서 가장 달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의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옳은 일을 하는 것, 약한 사람을 돕는 것,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작은 정의를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